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2024 미국의 선택,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박빙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무색하게도 경합주에서마저 트럼프가 저력을 발휘했죠. 오늘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특히 2차 전지 섹터 트럼프발 공포로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경주마 오늘도 미국 대선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지는 것들, 달라질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대선 초박빙일 것이라는 예측이 참 무색하게 의외로 싱겁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트럼프 2기가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김 부장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큰 대선 특집으로 나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주마 대선 특집이 이제 어제랑 오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 오늘 좀 섭외를 받으면서 오늘 결정이 안 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 좀 원사이드하게 빨리 결정이 나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좀 미리 알고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선거 판세를 예측하는 그 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다 설왕설래했고 시장은 초지일간 트럼프의 우세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1기 트럼프 트레이딩이 발생되고 나서 해리스가 잠깐 올라왔지만 사실 해리스 트레이딩은 시장이 거의 발동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트럼프의 이제 2차 트레이딩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 결과가 오늘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측도 당선됐다,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마침표가 찍어진 상황인데 오늘장 여기에 상당히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를 보면 큰 급락세를 보였고요. 최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뭐 오늘 오전 정도부터 트럼프 트레이딩에 기댄 증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전장에 가장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섹터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방산주에 대한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재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장 막판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계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좀 이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거론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해리스 쪽에 뭔가 수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던 게 오늘장의 좀 특징이었고요. 다만 종목별로 보여줄 수 있었던 등락 대비해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니까. 근데 우리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2차전지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에 7%, 8%대까지 하락을 하는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좀 크긴 했었지만 그 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이하는 국내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을 좀 감싸고 있는 외부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던 게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1,400원대 근방까지 갔다가 오후장 들어서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좀 정부 차원에서 구두 개입, 개입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채권 금리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안정화를 좀 찾아면 더 좋았을 텐데 끝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약간은 이제 후폭풍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될지 좀 궁금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위아래 변동성에 휘말렸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 거의 찍을 뻔했고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4.4, 3 후반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히 트럼프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제 그동안에 진행이 많이 됐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전체 시장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그날 당일날 우리 시장이 3%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2%대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도 급등을 하고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났었어요. 물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미 이전에 한 2개월 동안 달려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확정된 것으로 인한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튀어 올라오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섹터별 영향이 더 크게 있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관건은 이거죠. 이제 트럼프 집권 2기 시대가 열렸다. 우리 증시, 산업, 국제 경제 질서 이게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죠. 일단 증시 부분부터 짚어보죠. 트럼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들이 시장을 많이 제약하는 요인이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된 건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투자를 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상당히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을 약간 조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시장 강력하게 뭐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여러 가지 산업 섹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는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일기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미리 지레 이제 겁을 먹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뚜렷하게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수락 연설을 하고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밝히면서 어떤 부분들에 움직일지 봐야겠지만 예상컨대 일기 때 진행했던 정책 플러스 알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중국과의 상황은 좀 더 강력하게 견제를 하면서 글로벌 정세를 끌고 갈 것 같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는 일단은 이제 좋은 변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깔고 우리가 투자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연하지만 구체적인 것 같기도 한 트럼프발 공포 예. 이런 것들 사실 오늘 결과가 의외로 싱겁게 좀 트럼프의 낙승으로 끝이 나면서 왜 한국 언론은 예측이 다 틀렸나 이런 자아 비판적인 보도도 나온 게 사실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약간 해리스가 되기를 내심 바랬었나? 그런 내심 아래 이런 분석들이 잘못된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해리스 후보가 됐을 때를 좀 더 원했던 바가 있었던 거겠죠. 우리 네.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주시장에서도 트럼프 후보보다는 해리스의 정책이 그동안의 변호성을 더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당연히 민주당을 상대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내가 원하는 바는 내 마음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지만 네. 트럼프 후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약간 다른 정치적인 거나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볼 때 트럼프 후보가 처음에 2016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랬지만은 네. 특히나 이번에는 사실 미국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납니다.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보수적이고 굉장히 극우적인 이런 정부당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미국의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것보다는 그 미국의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서민 경제 불안이나 그리고 사회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놓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우리 경주마 시청자들께서도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여러 코멘트들을 해주고 계세요. 다들 약간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걱정들을 막연하게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트럼프가 또 어떻게 흔들 것인가. 지금 질서를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익숙하면서 오는 불편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현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잘 이어받아서 이 길을 진행을 해주고 해리스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있는 구조 내에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그리고 해왔던 부분에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대응이 가능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트럼프 이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의 전략들이라는 정책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좀 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혼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뭐 큰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을 타겟으로 놓기보다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들을 상당히 좀 많이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해왔었던 미국 자국 중심의 뭐 정책들을 트럼프식으로 전환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에 대한 전략들이라든지 대응 방법들을 우리가 좀 찾아낸다라고 하게 되면 막연하게 뭐 트럼프가 됐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도 앞서서 언론 얘기하셨지만 언론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추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부풀려진 부분들이 좀 있는데 과거의 트럼프 일기 때를 좀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헤쳐나가는 산업 쪽에서는 오히려 더 득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 그와 더불어서 뭐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도 줄여줄 수 있는 뭔가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너무 시장에서 걱정 아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떠한 전략 그리고 어떠한 산업에 대해서 뭔가 조금 새로운 전략들을 좀 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활용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최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2차 전지 섹터의 급락세를 보면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얼마나 더 걱정해야 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예, 오늘 2차전 섹터가 이제 가장 큰 폭으로 매물을 맞았고요. 그리고 네.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잘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수혜라고 하는 쪽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원전, 기계, 방산, 뭐 이제 인프라 이런 쪽을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히 뚜렷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시면 가장 많이 올랐던 데선 재건 쪽, 그래 건설 인프라 쪽이 지금 가장 많이 올랐고요. 또 하나는 우주항공 쪽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뭐 표현을 어떻게 하던데 우주항공 그 항공군을 만든다는가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표현을 정확히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쪽에 대서수혜를 입는 쪽이 많이 간 그런 부분보다는 기존의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 수혜로 인해서 그동안에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가지거나 또는 성장을 기대를 했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면서 이후에 그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치명타를 입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우리나라는 딱 그냥 심플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법, 치스법이고 하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요겁니다. 이게 축소 또는 폐지한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많이 지금 증설 또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축소되었거나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으로 미국 내에서 미국의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 국가나 상대 기업에는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피해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높고 거기에 핵심의 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2차 전지 지금 질문이셨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를 그동안에 많이 반영하면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실 못 간 부분도 있습니다. 캐즘도 캐즘이지만 그 부분이 네.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제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현실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던진 투매 매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쪽 섹터는 성장이 없고 캐즘이 더 멀어져 가지고 더 길어져 가지고 이제부터는 한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주가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막바지의 투매를 맞았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이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트럼프 리스크가 말이죠. 지금 우리 2차 전지 섹터에 여담입니다만 2차 전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트럼프 뒤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춤까지 췄으니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입문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사실 테슬라에 대한 주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담 삼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에 의해 이쪽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일기 때 어떤 행동들의 그런 트라우마 작용으로 그런 좀 심리적인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와 비슷한 지도자가 또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쩌면 네.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들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할 정도의 어떤 이제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같은 그런 성격이 지금 조합을 이뤄서
지금의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가 기술적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규제, 제도적 리스크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방향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가 아닌 트럼프, 즉 거래가 되는 그 대통령이 훨씬 필요했었던 거고 거기에 상당히 어떤 사활을 걸고 배팅을 했는데 그것을 시장에서는 매우 좀 불확실하게 리스크게 봤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어떤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나.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 리스크를 상당히 벗어나게 되면서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시장 자체도 리딩 기업이 앞서 나가면서 후방 산업이 수혜를 받는 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2차 전지도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트럼프의 당선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집권 2기를 본격적으로 저희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가 제시했던 공약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일단 달러와 금리의 움직임을 먼저 좀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원달러 환율 1,400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많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네, 국채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권 후에 달러, 강달러, 금리도 계속 오름세 이렇게 이 조합으로 갈 것이냐. 왜냐하면 증시에 이렇게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신흥국 증시는 더더욱 그렇겠죠. 최 대표님.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환율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트럼프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약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트럼프는 약달러를 지향할까? 그럼 지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좀 나쁘지 않은 경기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큰 틀을 좀 보시게 되면 중심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좀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환율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일시적으로 뭔가 이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1,400원대까지 뭐 진행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약달러를 지향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혼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 쪽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자금 자체가 또 미국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정부가 추구하는 거하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부분들이 좀 괴리가 좀 발생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채권금리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 부분들은 꼭 트럼프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그 우려감들을 계속 가져갔었던 상황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채권금리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그냥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아니고 이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찌됐든 재정정책에 대한 확대 부분들은 재정 적자를 그러니까 깔고 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채권금리에 대한 상승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4.5%, 4.3, 3.4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뭔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과민하게 좀 반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 시기에서는 좀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다음 미국의 화두가 재정 적자 문제가 될 것이다. 예. 사실 이제 임시로 밀어놨던 재정 적자 문제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네네.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달러를 얼마나 찍어낼 것이냐. 또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예, 맞습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은 이번 대선 후에 양 후보가 재정 확장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경제 부분을 살리기 위한 재정 확장 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제 수익률은 더 오를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달러인데서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후에 많은 경제적인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느 후보가 됐던 간에 재정 확장 정책을 지금 쓰려고 했던 거고 그 차이점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들은요. 또 한편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은 과거로부터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확장 정책을 심하게 해서 전체 자본시장에 영향을 충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부자인 나라 미국 걱정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보다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재정 확장 정책과 그리고 관세 그리고 감세 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서 그러고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대표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는 가장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환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달러 인덱스 그리고 우리 원화와 역의 방향으로 우리 시장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되면 우리 시장은 약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가장 더 중요한 건데 결국은 2016년도에 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 좀 안 되게 달러가 강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한 1년 동안 달러 약세로 전환이 돼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당시에 그랬다고 지금 똑같다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통화라는 거는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의 전 세계에 비해서 미국 혼자 열애주의, 혼자만 굉장히 강한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도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좀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좀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융 정책에서 미국은 지금 재정 정책과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도 LPR 금리 인하하고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동시에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중국의 위안화는 오늘 지금 바짝 떴지만 위안화는 강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7.09까지 갔다가 지금 좀 전에 보니까 7.18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엔화가 있죠. 엔화가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 유도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국가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맞아떨어지면서 엔화 강세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달러 인덱스는 위쪽보다 아래쪽에 가능성이 더 있는 상태인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정 확장 정책이나 아니면 미국의 부채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달러가 강세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해서 반영이 된 것이 지금 나타난 것이지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는 달러는 약세로 아래로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방향에서 봤었을 때 달러 약세를 박 기자님께서는 예상을 하셨고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매크로 변수를 크게 보자면은 이제 금리랑 그 달러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사실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오르는 와중에도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 그 10년물 금리가 4.3을 넘어가게 되면 좀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그 이제 임계점이어가지고 지금 4.4가 넘어갔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좀 부담이스러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시장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약달러지만 실제 시장은 강달러로 움직였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트럼프의 영향력으로 즉 그 관세라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금리 인하 작용을 할 것이다. 금리 인하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본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재정을 아무래도 많이 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금리 인하의 압박이 되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금리 인상이 올라갈 거라고. 네, 반대로 말씀.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뭐 금리가 이제 올라간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고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시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선방이 되돌림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트럼프 이후에 어떤 이제 뭐 관세, 그러니까 그 감세 정책이나 이런 영향으로 테크 기반 기업들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다. 관세는 무조건 디폴트로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예. 얼마나 세게 관세를 이제 매길 것이냐.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행정부의 그냥 권한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가 마음 먹은 대로 한단 말이죠. 예. 1000% 할게. 그럼 정말 1000%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뭐 가장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가장 걱정. 우리는 수출 기업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관세 장벽에 부딪히는 게 가장 껄끄러울 것 같아서 예.
일단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을 겨냥을 해서 하는 정책은 그럼 아니지 물론 않습니까? 아니겠죠. 예. 보편적 관세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또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하나의 이 툴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관세 얘기를 꼭 따라오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중국 증시가 잘 버티더라고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판에는 좀 밀리면서 끝나는 상황들이었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실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중국 쪽에서도 액션을 취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관세만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종목들을 트레이딩할 때 과연 약적으로 잡힐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뭐 관세라는 부분들이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뭔가 이제 표적 관세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네. 이게 평균의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것만큼의 뭔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괴리감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쪽이 안 좋으면 이쪽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스탠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늘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지리짐작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금리를 시키게 되면 언제든지 금리를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GDP 자체가 지금 뭔가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 좀 좋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제 정책을 좀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2기가 이제 집권하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내가 경제 정책을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뭔가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경제 정책을 내보내서 어려워지는 경제 부분들을 뭔가 막아줄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네. 미치는 관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뭐 이차전지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이차전지 측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차전지가 뭐 캐짐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소 좀 미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중국을 향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뭔가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이제 다시 이제 북미 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이차전지 굉장히 좀 위험한 섹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많이 못 찾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도 아직은 좀 미진한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정말 중국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강한 관세 정책을 좀 펼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도 이차전지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뭐 좋은 전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반도체 그 지원금 나가는 칩스법을 두고 예. 뭐하러 지원금 주냐? 네, 맞습니다. 관세 올리면 되는. 네, 그러면 올 건데. 같이 결합이 되네요, 이게 크로스가 되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냥 걱정을 막연하지만 아직까지는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막연하다는 표현을 오늘 지금 앵커님이 한 3번 쓰셨습니다. 큰 걱정을 감사합니다. 한다, 막연 숫자까지. 이렇게 쓰셨는데요. 숫자까지, 네.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네. 이제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아마도 더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주시장이나 경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뉴스 플로우를 가만히 보면은 트럼프 집권 1기에서는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재선을 바라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4년 동안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정책을 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강한 정책이라는 게 상대 국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 말씀에 이제 대답을 드리면은 지금 의회도 지금 공화당이 이기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한 걸로. 이제 그렇게 지금 되면은 결국은
반도체 칩스법을 지금 폐기시키자라고 하면서 지금 공화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언론 플레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폐기 수준까지는 IRA도 그렇고 폐기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제 우리 두 가지의 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칠스법과 IRA 축소, 요 폐지 또는 축소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세로 인해서, 보편적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두 가지의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 잠깐 제가 인용을 좀 드리면요.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최근에. 과거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이 우리나라의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조업에 치중해 있고 수출 위주로 있는 우리나라의 그 공급망 자체가 성장이 원동력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로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 자료를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요 걱정의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낸 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2차 전지 얘기하고 이번에 반도체 얘기하는데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단 산업에 있는 그 선단 공정에 있는 칩스, 그러니까 전 세계 AI 시대로 변화되면서 거기에 누가 선점하느냐를 가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 어떤 기술력이 있고 어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국가를 떠나서 어디에 적손재에 있느냐, 그리고 그 기술이 얼마나 AI 시대를 추종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한국에 있다고 쳐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있다고 이제 만약에 치자. 그러면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H100이나 블랙웨어를 쓰지 않고서 이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반도체 쪽은 기술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같습니다. 이게 참 막연하단 말을 이제 안 쓸게요. 안 쓸게요.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그 상하원 중간 선거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했습니다. 하원이 아직 남았지만 하원도 지금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레드웨이브, 백악관부터 상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 다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바이든 행정부 때 입안됐던 IRA, 칩스법 다 대체 입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상하원 다 장악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자국에 영향을 미쳐서 뭐 달러 이렇게 가라, 뭐 금리 이렇게 가라, 이거는 말은 할 수 있고 정치적 수사로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트럼프 일기 때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 뭘 모르고 한다, 경제를 하나도 모르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른 게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고도 어느 정도 방향성과 어떤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러는 약해야 돼, 뭐 그리고 금리는 더 인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런 말을 갖고 결정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외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네.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을 굉장히 관세로 때리고,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환율, 그러니까 즉 달러를 약하게 못하게 하지만 엔화를 높게 해서 상대적으로 달러를 약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달러 악세가 가능한 거죠. 혹은 달러가 더 강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기존의 어떤 이제 미국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제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화 약세를 굉장히 강하게 끌고 왔지만 지금은 지금 새로운 총리가 과연 트럼프와 상대를 해서 본인 자국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트럼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엔화가 크게 강하게 올라갈 확률,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엔화가 올라가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뼈아픈 이제 8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즉 헤지펀드들이 단기적으로 엔화와 빅테크에 투자한 것을 이제 청산하면서 발생됐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되고 만약에 엔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꾸준히 강세를 갈 거 예상한다면
일본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했던 엔화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엔화 강세가 되고 그리고 그거의 영향에 따라서 금리가 변화되고 달러가 변화되고 그것이 어떤 시장 충격을 주는 즉 엔캐리 트레이드의 단기 청산이 아니라 장기 청산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내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수 차원에서는 우리가 플레이하기 상당히 어려울 걸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변수도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8일까지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건 대선 네. 결과 보고 해리스 되면 좀 적당히 풀고 트럼프 되면 좀 왕창 풀어서 지금 싸움을 대비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네. 중국 증시가 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글로벌 자산 배분 상황에서 국내의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 쪽으로 더 많이 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영민한 그 업종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대외 변수상에서 금리가 더 튀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장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지수 자체는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나마 좀 괜찮은 실적에 받쳐주는 업종은 무엇일까 계속 찾아봐야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든 싫든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하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말을 참 싫어하잖아요.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을 해서 우리 돈을 써야 되냐.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뭐 아니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정식 집권하기 전에 인수위 시절에 전쟁 끝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전쟁이 끝난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린 또 방산주와도 결부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 대표님 먼저요. 일단은 이 전쟁 리스크, 각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은 이번 해리스 후보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바이든 임기 4년 동안에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하나도 지금 방점을 못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취약한 약점으로 좀 드러났고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는 집요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약 자체를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식을 시키겠다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극단적인 방법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뭔가 대화와 뭔가 협의를 통해서 종식을 좀 시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좀 뭐 먹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뭔가 이제 화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좀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중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약간 좀 물렁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는 좀 뭔가 강한 그런 이제 정부가 좀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네들의 생각들만을 가지고 자기 자국에 대한 이익들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어서 생각보다는 종식에 대한 가능성들 상당히 좀 빨리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테마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재건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뭐 종목이나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단기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뭐 내일 뭐 세론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위로 칠 수 있는 뭔가 이제 모멘텀 이슈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하나씩 좀 해결이 되는 양상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들만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들만큼은 좀 플러스 요인, 긍정적인 요인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길 원한다. 끝낼 것이다. 예. 라는 가정 아래.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때 방산주가 좀 주목을 받았던 게 폴란드에 대규모 이제 그 무기 수출을 하게 되면서 예. 무기 수출을 하게 된 건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실 이제 폴란드는 인접 국가였기 때문에 예.
빨리 무기 수요가 필요했고 그걸 우리가 채워줬던 예,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이런 공식들이 이제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죠, 이제. 그렇죠. 방산주가 올랐을 때는 약간 좀 결이 다른데요. 그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방산주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형식으로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찰 역할을 사실 한다고 했지만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좀 그런 쪽에 한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뭐 하나 매듭을 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언어 자체가 정치인의 언어가 아닌 자연인의 언어로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전쟁을 하느냐, 우리가 왜 돈 내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래서 재건주가 뜨고 그럼 방산주는 다시 꺾일 수 있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자 알아서 자국의 보호는 스스로 알아서 방위산업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각국들은 여태까지는 미국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각국들은 더더욱 무기 체계나 아니면 방위 체제를 더 많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방산주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 움직였던 방산주의 움직임의 흐름이랑 이제 앞으로 움직임의 방산주의 움직임은 사실 같은 방산주가 움직이는 거지만 약간 그 내용이 다른 흐름으로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자주국방 스스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기조 안에 무기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후보가 나는 그 방위 산업을 좋아해, 뭐 혹은 이제 방산주를 좋아해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공화당 측이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방산 업체와도 관련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방위비가 증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긴장감 혹은 트럼프 특유의 방위 산업, 그러니까 방산 업체도 일종의 수출이거든요. 네. 너네 이거 우리 무기 사라는 세이지를 하면서 미국에 불을 갖다 주는 플레이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에 이 방산 기업이 올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특유 그리고 공화당의 성향상 방산주가 급등하는 것이 아닌 이 집권 내내 견조하게 올라갈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것이 국내 방산과 미국의 방산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그 트럼프가 또 전통적인 에너지에 대한 선호도, 또 원전으로의 회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만 이건 듣겠습니다, 최 대표님. 예, 뭐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약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뭐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전 정권에서 뭐 친환경 쪽에서 너무 이제 큰 폭의 광폭 행보를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대척되는 의견들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를 잡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놓고 봤었을 때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환율도 지금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로 일괄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의 일환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냥 화석연료로 가자. 값싼 화석연료를 만들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이제 논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공약은 생각보다는 좀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일단은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AI와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전력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메꿔주려면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와 뭔가 원전에 대한 필요성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다. 그만큼 네. 시장에서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미국 의회에 그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에서 심사 중인 생물보안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우리 바이오 섹터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조선주 같이 좀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섹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박 기자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은 생물보안법은 통과되면서 대중국 견제를 계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3대 성장 섹터라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고군분투 하고 있는 쪽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항상 성장 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또 누가 더 선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글로벌 빅파마에서 신약은 미국의 글로벌 빅파마에서 많이 있었지만 그 제품들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생물보호법이라는 것들을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는 CMO 업체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제약바이오는 괜찮았죠.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얘기할 때는 우리 AI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하드웨어가 그동안에 성장을 했다면 일정 부분이 가면 낯선 캐즘이 거기 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는 뭐가 오냐면 AI를 적용하면서 서비스하는 상업화 시대가 갑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이 있는 거고 자율주행이 있는 거고 그리고 AI 헬스케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그쪽이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돼요. 그렇게 본다면 제약바이오를 통틀어서 본다면은 결국은 이 부분도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미국이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들어가서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이 따라서 들어갔다가 뭐 뒤통수 맞는 것도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우리가 좀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가 제시했던 공약들, 발언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점으로 삼아서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섹터들을 짚어봤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집권 2기를 준비하고 우리 장도 이제 2달 올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사실 큰 이슈가 또 있었던 거는 그동안 족쇄로 여겨졌던 금투세 폐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죠. 자, 연말 많은 빅 이벤트들이 불확실성을 다 해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 이제 최대 어떤 장벽이었던 불확실성이 이제 미 대선이 끝났고 2달 남았거든요. 2달도 채 안 남았죠. 그 네.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연말 랠리가 작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의 영향, 뭐 수혜주, 피해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랠리를 작동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미국장이 더 가야 돼요. 미국장이 멈추지 않고 가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장이 안 가는데 국내장이 가는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 정도 뭐 어떤 이벤트성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미국장이 가지고 국내장이 따라가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미국장이 가야 되는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좀 해소가 돼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심도 살고 네. 외국인 입장에서도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일단은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진 부분, 그 바이오도 아무래도 지금 주도 섹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는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바이오의 사이클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연말 랠리가 재개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기다려 봅니다. 네. 시간이 없어 1분씩만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장의 강세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100% 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장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간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감했었던 내용들이 이제 선별적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2기의 특징적인 보시게 되면 큰 정부인 듯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이스 자체는 깔아준 상태에서 기업들의 자율 경쟁을 도모를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조금은 좀 합당한 그런 종목들, 섹터군들을 좀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직접적인 예를 좀 들자라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이번 선거에서 일론 머스크의 보여줬던 스토리들은 너무 강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네. 일론 머스크 향 그리고 이제 테슬라 향 관련 섹터군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님. 올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은 미국 예외주의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예외주의가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예외주의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전반적인 패시브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도가 지속되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감, 강한 랠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금투세는 상법 개정이 일어나면서 원래 11월서부터 1월까지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 게임장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장세가 벌어지면서 연말에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보셨죠? 자, 의외로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관건은 증시에 얼마나 길고 두텁게 트럼프 충격이 가해질지, 트럼프 영향이 미칠지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를 예측해서 또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경주마는 대선 특집 오늘까지만 하겠고요. 내일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